지금 강사용 컴퓨터에서는 옵티슬랭 2023 R2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버전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제는 옵티슬랭 헬프에 있는 예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헬프로 들어가서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옵티슬랭 실행하면 이 왼쪽 밑에 여기 하이드 튜토리얼 목록들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있는 여기 애널리티컬 펑션에 대한 것하고 오실레이터나 아니면 시그널 프로세싱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옵티슬랭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려면 그 문제에 대한 그 정보들을 이제 많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솔버들 이런 것들로는 이제 계산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빠르게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수학식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예제로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중점을 둘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보통은 이제 옵티슬랭에는 여러 가지 솔버 프로그램들하고 그 인터페이스 모듈들이 다 개발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 파일을 불러오든 뭐 플런트나 미케니컬이나 뭐 맥스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 안에 설정되어져 있는 기존의 인아웃풋 파라미터들이 다 목록화되어져 있어서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옵티슬랭은 그렇게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는 걸로만 쓰려면 사실 워크벤치 안에 있는 디자인 엑스플로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애널리티컬 펑션 쪽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예제들 구성되는 것들이 어떤 이제 인테그레이션 모듈들 엑셀하고 인테그레이션 해서 수식을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매틀랩이나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한데 완전히 텍스트로 작성되어져 있는 인아웃풋 코드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 모듈이 아직 없는 뭐 LS 다이나나 아니면 모션이나 레거시 모션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모듈이 없기 때문에 소스 코드, 인풋 코드에서 직접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는 값을 이렇게 획득해서 그걸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도록 그런 좀 원시적인 접근 방법들을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NCS 우리 회사는 NCS 지사하고 다른 점은 NCS에 종속된 회사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다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툴들과에 대한 그 커넥션을 어떻게 잘 구성할 건지 또는 이제 고객사에서 실험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계측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로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옵티슬랭의 최적화 도구라고 지금 그 명칭이 많이 개념상으로 한정되어져 있지만 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도 그런 일종의 통계 분석 도구들처럼 또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사실 뭐 머신러닝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좀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다뤄지는 최적화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을 거고 개념상으로만 다루고 자세한 내용들이나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회사 이러닝에 디자인 엑스플로러 이러닝이 올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옵티슬랭 PM 그 팀즈가 있거든요. 거기 PM 계시는 분들한테 NCS 제품군들의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 그 PDF 북이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옵티슬랭 PM 분들한테 공유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공유 요청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예제 파일을 좀 다운로드해서 드려야 될 텐데요. 잠시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를 좀 해서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옵티슬랭 튜토리얼 쪽에 있는 링크를 선택하면 아마 계정상으로 로그인이 되어져 있으면 NCS 온라인 헬프로 바로 갈 겁니다.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2023 R2 같은 경우는 옵티슬랭 온라인 헬프가 한국어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제나 아니면 옵티슬랭 메뉴 기능이나 아니면 시어리 같은 부분들도 한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제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 식이 하나 보이죠? x가 1번부터 x가 5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변수 x라고 하는 항목이 1번부터 5가지가 있고요. 그것들에 의해서 y 값이 계산돼서 나오게 되는데, x는 각각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뭐 구조해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재료의 두께가 마이너스는 없죠. 재료의 두께가 뭐 3에서 뭐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설계 인자들이 5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계산을 하고 나면 이 함수에 의해서 x에 대한 각각의 그 기여도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흔히 뭐 민감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여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좀 의미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어떠한 인풋 파라미터가 아웃풋 파라미터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설계 인자들을 마구잡이로 조정을 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짓을 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본인 스스로의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 센스에 의해서 어떤 값을 조정하면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석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 변수들의 범위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메타 모델을 이제 만들어요. 메타 모델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반응 표면 모델 또는 뭐 응답 표면 모델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요즘에 또 뭐 롬이라던가 아니면 AI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 AI로 만들어진 그 AI 모델 예측 모델이죠. 결국은 큰 개념상으로는 다 예측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x2, x3에 의해서 y가 변화되는 정도 또는 x1, x2에 의해서 y가 변화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y 값이 최대가 되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면 x1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x3를 더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력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 도구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되어질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볼 건데 옵티슬랭 튜토리얼 내용들은 다 이와 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정의를 어떻게 쭉쭉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준비 부분에 있어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제가 공유 폴더에 옮겨 놓겠습니다. 여기 공유 폴더 저기 적혀 있죠. 그 edt_c로 가시면 있을 텐데 제대로 잘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저도 좀 보겠습니다. 네, edt_c 공유2 폴더네요. 공유2 폴더에 가면은 압축 파일이 하나 있는데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실 워킹 디렉토리 하나 만드시고 거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파일 다운로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역시 교육할 때 고객분들 모시고 하는 거랑 엔지니어들 모시고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확연히 다르네요.
예제 파일, 압축 파일을 풀어서 보게 되면은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S라고 하는 확장자 파일이 있는데 그 랭귀지 같은 거예요. S 랭귀지, 뭐 C 랭귀지처럼 그 옵티슬랭 안에서 이제 스크립트로 그 계산을 해주는 어떤 그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편집 메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편집으로 해서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 대한 게 나와 있고 y 값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을 해서 y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인풋에 대한 영역들인데 이제 변수 이름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입력 변수에 대한 값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에서는 요 x1에서 x5까지의 요 값의 1에 대해 해당되어지는 요 부분들 여기 1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서 보게 되면은 20번째 줄에 17번째 컬럼이라고 뜨죠. 그래서 인풋 코드가 이 문서 형식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파일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절대 경로를 참조해서 옵티슬랭이 요 입력 변수 값들을 바꿔가면서 이거를 이제 솔버에 집어넣어서 계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참조 목적에 사용되어집니다. 조금 이따가 설정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y 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이제 계산 코드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이 다 되고 나면 그 계산된 값을 이제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드까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coupled solution txt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열어서 보면 조금 전에 그 S 파일을 열어서 봤을 때 이제 결과를 저장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하나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배치 파일도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S 파일을 참고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옵티슬랭에 대한 그 실행 항목들을 이제 배치런으로 실행을 시켜서 인풋 파일을 참고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뭐 미케니컬 솔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APD 코드가 이제 저 배치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뭐 이거는 이제 솔버들마다 그 준비되는 파일들은 좀 다를 테니까 이렇게 흐름상에 대한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옵티슬랭에서는요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 화면에서 우리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Empty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일 메뉴에 New Project를 하셔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작업한 이력들이 있으면 아래쪽에 프로젝트 목록 쪽으로 해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일단 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시작을 하면 화면 구성에 대한 것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가운데 빈 화면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옵티슬랭 그 기능 모듈들이나 노드들, 기능 노드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워크플로우대로 계산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화면 위에 왼쪽 위에 보면 탭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아직 계산된 부분이 없으니까 표시될 거는 없는데 여기 그 각각의 여러 개의 노드들이 연결되어지면 그 각 노드들이 얼마만큼 작업이 진행됐고 있고 뭐 에러가 발생됐는지 뭐 그런 여부들을 이런 상태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시지 로그도 자주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계산 단계별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데이터를 수집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위자드가 있는데 위자드는 딱 이렇게 5개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위자드를
위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CS 워크벤치에서는 우리가 시스템 레이아웃을 막 구성해 놓고 그 구성된 걸 나중에 또 쓰려면 커스텀 레이아웃을 등록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구성하는 게 이제 사용자 그룹으로 등록할 때는 이제 아래쪽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그 페이버릿으로 따로 빼놓을 수도 있는데, 그 워크벤치 왼쪽 부분에 툴박스 같은 시스템 목록들이 막 있죠. 옵티슬랭은 여기 모듈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종류가 제일 많아요. 네, 저는 밑에 걸 잘 안 쓰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시간 되실 때 한번 다 그 그룹들을 열어 가지고 펼쳐 놓고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다 처음 보는 걸 거고, 어차피 여기 있는 걸 다 쓰지도 않을 거라서 그냥 지금 한번 보시고 나중에 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알고리즘은 이제 옵티슬랭의 최적화 알고리즘 목록들이 있고요. 뭐 이제 최적화 검색 쪽이나 아니면 어떤 신뢰성 분석에 관련된 도구들도 있고, 아니면 메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 보면은 인테그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용 프로그램들하고 그 인풋 파일을 받으면 자동으로 변수 목록들을 필터링 하거나 아니면 솔버를 컨트롤하거나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잘 개발되어져 있는 이런 목록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노드들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인풋 코드로 처리되어지는 솔버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취급하기 위한 코드 베이스로 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네, 뭐 도스나 아니면 뭐 리눅스나 그런 스크립트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후처리하기 위한 뭐 메타 모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부적인 변수 연산 관계들을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개발을 위한 도구들도 있고요. 자, 이제 이 모듈 쪽은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쓸 거고요. 일단 빼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튜토리얼에 있는 기본 예제를 가지고 시스템 구성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걸 반복 숙달하면서 옵티셀랭을 좀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해드릴 겁니다. 위자드에서 솔버 위자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가장 옵티셀랭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장 추천되는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솔버 위자드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왼쪽에 빈 화면으로 끌고 오면은 화면 색상이 바뀝니다. 초록색으로 바뀔 때 여기서 마우스를 놓으면 이런 이제 솔버 위자드 창이 열립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인테그레이션 모듈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친숙한 NCS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경쟁사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엑셀이나 아니면 리브레 오피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모듈이 없는 솔버들, 지금처럼 이제 텍스트 코드로 가야 될 경우에는 여기 왼쪽 위에서 세 번째 Common Text Based라고 하는 모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제 대화창에서는 input 파일을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하셨던 곳에 가셔서 coupled function.s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솔버 인풋 이 윈도우 안에서도 화면 구성을 잘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 영역에 지금 coupled function.s라고 하는 파일 하나를 불러왔죠. 인풋 파일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떨 경우에는 메쉬 모델이 설정되어져 있는 인풋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 형상에 대한 스크립트 인풋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풋 코드들을 계속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인풋 코드들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처리하지는 않아요. 여러 개로 다중 처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목록에 있는 이 인풋 코드의 내부 텍스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 구성들도 그냥 단순하게 스칼라 밸류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기반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들인지에 따라서 좀 편하게 변수들을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 키보드 컨트롤 키의 마우스 휠로 이 글자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자, 20번째 줄 오브젝트 read x1에서 여기 있는 요 5번째, 요 5개의 줄이 있습니다.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전체 드래그해서 이제 값들을 그 파라미터로 등록을 할 건데, 개별적으로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오토 파라미터라이즈라고는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 포맷이 스칼라 밸류이기 때문에 스칼라 밸류에 관련된 그 항목들에 대해서 변수로 이제 등록을 시켜줄 겁니다. 그런데 x1에서 x5의 1, 2, 3, 4, 5번도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로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숫자가 아니라 x 뒤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1.0000이라고 하는 이 자릿수에 있는 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잡을 건데, 숫자의 색상을 보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숫자가 있고 검은색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의 그 위치를 보면은 1, 2, 3, 4, 5, 5개, 숫자 1, 값 5개, 10개의 그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른쪽 밑에, 요 밑에서부터 보죠. 밑에 여기 베이스 아니면 네임, 포맷, 마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베이스는 파라미터에 그 다음에 뒤쪽에는 어떤 그 숫자에 대한 넘버링을 같이 이제 붙이기 위한 그런 그 형식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그냥 여기 아래쪽에 그냥 이름을 제가 x1이라고 그냥 수동으로 넣겠습니다. 네, 뭐 대소문자 상관없으시니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x1인데 이 지금 1번, 지금 x1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얗게 되어져 있죠. 이게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부분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add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는 그 객체들별로 왼쪽 오른쪽 하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이동시켜서 첫 번째 줄에 1.0000이라고 하는 부분에 변수 이름은 x1이라고 하고 이거를 add 버튼을 눌러서 변수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된 거는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럼 등록되고 나면 그 다음 칸은 x2에 있는 숫자 2번인데 여기는 변수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단계로 넘겨서 여기는 x2로 이름을 바꾸고 또 add 버튼을 눌러서, 자, 반복 과정으로 x5까지 넣겠습니다. 빠르네요. 빨라. 좋습니다. 자, 잘 되시죠?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혹시 입력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왼쪽에 등록되어져 있는 파라미터 목록들을 지우시면 됩니다. 델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보면은 오른쪽에 원래 오토 파라미터라이즈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그 영역을 그룹핑해서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한 줄 한 줄씩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마우스로 개별 선택을 하고 여기는 x1이다 라고 하고서 그냥 add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숫자만 선택을 하고 숫자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도 들어와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름은 사용자가 스스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왼쪽에 등록되어져 있는 파라미터 항목들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해당 부분의 글자가 다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그 배경색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보시고 하나하나 또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변수 설정하는 과정은 끝났습니다. 어떤 코드가 들어오든 파이썬이든 아니면 뭐 C든 아니면 뭐 솔버 인풋 코드 어떤 게 들어오든 입력 변수 설정하는 건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록 단계는 다 됐으니까 오른쪽 맨 아래 Next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왼쪽에 name에 대해서 이제 x1에서 x5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parameter type과 reference value, constant 아니면 value type, 그 다음에 resolution, range가 있고 range 플랫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타입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밑에 드롭다운 메뉴가 열려요.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입력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 변수의 지금 초기 값, 레퍼런스 밸류는 1입니다. 네, 1인데 이 x 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정의하기로는 x의 범위가 가장 작게는 마이너스 3.14, 가장 높게는 플러스 3.14까지 그 어퍼 레인지를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값이 바뀌는 걸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유동 해석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뭐 3에서 10 이 정도로 바뀐다던가,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재료 물성이나 뭐 구조물의 부재의 두께가 바뀐다던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도면에다가 이제 어떤 뭐 형상의 크기를 표시할 때 뭐 10mm다라고 표기를 해놓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설계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 라인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이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자가 가공을 하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10이라고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죠. 10의 가공 공차가 작업자마다 이제 상태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10이라고 하는 이제 노미널 밸류에다가 톨러런스 밸류를 넣었죠.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게 되는데, 그 0.1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림판을 잠깐 쓸까요? 계산기가 아니라 그림판이 이건가?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이 10입니다. 그럼 10으로 정확하게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9.8이라던가 아니면 10.3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이 이제 변동성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업자가 제품을 이제 100개를 가공을 하게 되면 그 100개에 대한 샘플을 수집해서 크기가 정말 10이 맞는지를 표시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취급을 하다 보면 어떤 분산 형태에 대한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뭐 보통은 통계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처럼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이제 뭐 편차 형태는 이제 굉장히 다르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설계 도면에는 이런 정규 분포 요런 게 아니라 색깔을 바꿔서 할까요?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2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으면 그 의미는 이러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어떤 분포에 대한 유형을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공할 수 있는 전체의 범위는 다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양산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분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포들을 집어넣으려면 이 변수의 레인지에 대한 범위가 통계적인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옵티슬랭 조금 전에 그 위자드에서 보게 되면은 뭐였지?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그 reliabilit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 변수들에 대한 어떤 형태를 보겠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스토캐스틱으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값을 하나만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네, 첫 번째 거를 스토캐스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은 레인지가 0.9에서 1.1이라고 했었던 플랫 레인지 영역이 비활성화가 되고 옆에 PDF 펑션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타입이 지금 유니폼 타입인지 원래 도면상으로 이제 유니폼 타입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설계자는 제품의 양산 상태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 품질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상 어떤 가공 조건이 가장 이상적이고 조건이 컨디션이 좋으면 정규 분포, 대칭적인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런 통계적인 강건성 분석을 하는 단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요 통계 분포의 민 밸류는 여기 레인지가 0.9에서 1.1이었으니까 중간값은 1이죠. 그래서 1 값 넣고 그 다음에 편차의 좌우 그 최대 편차에 대한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값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분포 형태로 간다고 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여러 가지 그 지표들도 더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다루지를 않을 거고 사실 거기까지 기술 문의를 하시는 고객을 제가 10년 동안 10분도 못 봤어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모든 파라미터 타입은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밸류는 1로 뒀는데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의 중간값은 0이니까 난 0으로 하겠다 그러면 0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또는 이 변수는 레퍼런스 값 기준으로 절대 바꾸지 않고 나머지 입력 변수들만 값을 바꿔가면서 쓰겠다 그러면 컨스탄트로 체크를 해서 값 변동 없이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밸류 타입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숫자 형태의 입력 변수들을 취급을 할 거니까 리얼 타입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게 뭐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수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소수점으로 표현되거나 뭐 그런 이제 상태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요 옆 단계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입력 변수가 마이너스 3.14에서 플러스 3.14까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바꿔 놓을게요. 자, 오른쪽에 레인지 플롯을 보게 되면 이 주황색은 그 미니멈 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레인지의 양 끝단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검은색 그 수직 바는 레퍼런스 밸류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0으로 바꾸면 이제 가운데로 와요. 네. 여기를 3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2로 하면 왼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이 가운데 바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졸루션의 컨티뉴어스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의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유체 입구에서의 속도라던가 구조물의 살의 두께라던가 구조물의 어떤 재료의 물성 값들은 값의 최소값에서 최대값에 대한 변화의 그 중간값들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멍의 개수 아니면 프리즘 레이어의 개수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패턴의 개수 이거는 이제 정수로 뚝뚝 떨어지죠. 소수점 자리가 남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잠깐 테스트를 하면 descript by value라고 하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레인지 부분이 원래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레인지가 하나로 이렇게 셀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값을 넣으시면 돼요. 뭐 1, 콤마로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시는 게 일단 기본 포맷이니까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1, 2, 3 또는 뭐 1-3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입력되어지는 포맷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롯이 지금 하나씩 이제 끊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x1은 3.14, 3.14까지 구간으로 다 변화가 되지, 샘플링이 되지만 x2는 1, 2, 3이라고 하는 딱 그 섹션으로만 샘플링이 돼요. 네. 아니면 뭐 1.2에 2.5에 3.8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ordinal descript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1.2에 2.5에 3.8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와요. 여기는 정확하게 정수로만 끊어서 값을 넣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정수로만 끊어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이제 노미널 디스크립트는 이제 어떤 문자 형태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품의 재료를 스틸로 넣었다가 스테인레스로 넣었다가 아니면 뭐 마그네슘으로 넣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 명칭을 바꿔서 쓰고 싶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재료 그 명칭 이름을 이제 문자열로 넣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뭐 참거짓에 관련된 그런 문자열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고, 자, 다시 레졸루션은 다 컨티뉴어스로 변경한 다음에 레인지 조정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파라미터가 전부 다 3.14, 3.14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바꾸시면 불편하니까 5개를 전부 다 키보드 Shift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셀을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3.14를 입력을 하면 이제 전부 다 3.14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하고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셀 더블 클릭해서 3.14 입력하면 값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3.14, 오른쪽은 플러스 3.14 입력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노미널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요? 퍼센테이지 일단 여기에서는 그 값에 단위계가 없어요. 그 인테그레이션이 있으면 거기는 그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에 맞는 단위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쓰는데, 지금 이제 코드 베이스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게 퍼센테이지인지 아니면 뭐 메가줄인지 그런 기본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0에서 100인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면. 네. 어떤 노미널 값을 정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요.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만약에 범위를 100 기준으로 90에서 110을 하고 싶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 네. 그걸 100분율로 입력해서 알아서 들어가게. 그거를 하시려면은요. 잠깐만요. 그거는 일단 여기서는 코드에 있는 요 값을 가지고서 그대로 그 값의 범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인풋 코드가 아니라 인풋 파라미터가 아니라 뭐 내부 인터널 파라미터나 아웃풋 파라미터 같은 경우면 그 내부적으로 그 파생 변수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비율로 다시 재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라 어떤 관계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로는 안 되고 2개의 관계 수를 정의를 하는 거고. 인풋 값이 퍼센트라는 어떤 값이 어떤 프로그램은 퍼센티지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민맥스를 써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제 DX 같은 경우는 인풋 파라미터 들어오면 자동으로 민맥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거든요. 10%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도 옵티슬랭에서 이제 수동으로 그런 레인지 정의하는 게 좀 불편하면은 그 파라미터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미리 바깥에 있고 그게 엑셀에서 레퍼런스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 민맥스 레인지가 10%씩 조정되도록 해놓은 어떤 코드가 그 스크립트나 엑셀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불러 들여오는 걸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왼쪽 밑에 있는 메뉴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파일 선택 대화창에서는 아웃풋 파일을 선택해 달라고 나옵니다. 아웃풋 파일은 txt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을 불러올 때도 내용을 보게 되면 파일의 형식이 뭐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포맷이 있는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plain 텍스트 파일로 선택하고 OK 버튼 눌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탭에 파일이 지금 선택한 게 들어왔죠. 아웃풋 파일도 이제 여러 개의 아웃풋 파일들이 이제 데이터가 나눠져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계속 오른쪽에 있는 이 임포트 메뉴를 가지고 파일을 여러 개를 등록하고 거기에서 각각 데이터들 다 수집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ETK 탭을 보고 계시는데 ETK 탭 옆에 Variables 탭이 있어요. 지금 이제 input, output 파일에서 그 값들을 가지고 오는 거 말고 값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뭐 내부 변수로 쓴다던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를 output 파일에 있는 변수하고 연산 작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파라미터로 등록한다던가 뭐 그런 작업들을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일을 가지고 오면은 그 파일이 위치한 경로가 어디냐에 대한 경로가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열어서 보게 되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대 경로에 있는지 이런 선택 사항들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며칠 전에 좀 고생 좀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단일 시스템을 만들 거라서 워킹 디렉토리에 있든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든 어쨌든 그냥 이 폴더 안에서 인풋 코드가 있고 아웃풋 코드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러분들 쓰시는 뭐 솔버들의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 폴더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내가 로컬 폴더를 만들어서 새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저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변동성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경로에 고정되어져 있는 값을 계속 이렇게 레퍼런스로 취득하면서 쓸 건지 그런 걸 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데이터 획득이 왜 안 되지?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숫자 부분에 대한 부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로 쭉 끌고 가서 오른쪽에 리스폰스 영역에다 두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밑에 Use as Response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하시고 리스폰스의 요 이름이 조금 coupled solution 이름이 좀 기니까 여기는 그냥 Y라고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단계 오른쪽 밑에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Criteria라고 하는 그 설정 단계가 나와요. 여기는 어떤 최적화 검색 과정에서 설정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처럼 그냥 기본 프로세스 안에서도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지금 사용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최적화 도구들을 연결할 때 그때 자동으로 연동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전 작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input 파라미터의 값들이 뭐고 response 파라미터는 어떻게 나왔고 그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한계 상태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뭐 x1, x2에 대한 관계를 정의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유도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목적 함수,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강관성 분석이나 신뢰성 분석에서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지, 뭐 예를 들면 안전계수를 초과하느냐, 그 확률이 몇 %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기 위한 리미트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이제 솔버 프로세스라고 해서 배치 러닝을 시키기 위한 설정 환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오른쪽에 이 그 파일 찾는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그 파일이 있는 공간에 가셔가지고
coupled function.bat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그 코드에서 봤었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특별히 지금 이제 의미 없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5번째 줄에 있는 이 항목을 보겠습니다. optiSlang home이라고 해서 앞 뒤로 퍼센트 기호가 묶여 있는데 이제 그 내부 변수를 호출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부 변수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위에 탭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크립트 탭을 보고 있는데 input 파일 탭, output 파일 탭, 그 다음에 environment 탭이 있어요. environment 탭에 가서 optiSlang home이었었나요? 이름이? 네, optiSlang hom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optiSlang home을 보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NSys 뭐 쭉쭉 해서 optiSlang 폴더까지 들어가져 있죠. 이 폴더 안에 가면은 optiSlang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치 모드로 실행을 시키겠다. 실행시키는데 input 파일은 이거다 라고 해서 또 같이 내부 변수 input 파일 1이 있죠. 여기도 environment 탭에 가서 input 파일 1을 선택하면 coupled function.s라고 하는 게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ptiSlang을 실행시키는데 이게 뭐 지금 플런트든 아니면 뭐 ADT든 미케니컬이든 그 배치런 각자 내부 코드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인풋 코드를 처리를 하면 아웃풋 파일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는 코드 같은 경우는 솔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뒤쪽에다가 아웃풋 파일은 뭐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또 코드를 이렇게 계속 다 수정해서 쓰시는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에 이제 파일에 대한 경로가 있어요. 네. 일단 배치런을 돌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뭐 값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절대 경로로 이렇게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한 템플릿 이름을 정리해 주셔도 되고 뭐 크게 의미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봤었던 그 이름 그대로 하나의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저장하시고 10분 쉬겠습니다.